홈이 하나. 그게 전부였다. 서울 장안까지 걸어간 노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없었고 보찜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다. 오직 낡은 홈이 한 자루뿐이었다. 성문지기는 그를 쫓아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웃었다. 그런데 그 노인 포기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는 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는 법이었다. 재주가 있어도 신분이 낮아 쓰이지 못하는 사람. 뜻이 있어도 기회가 없어 사그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평생을 흙 속에서 묻혀가다가 늙어서야 비로소 세상 앞에 나서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말이다. 그 사람이 늙었다고 해서 그 뜻이 늙은 것은 아니었다. 그 사람이 초라하다고 해서 그 지혜가 초라한 것도 아니었다. 그날 밤 대궐 안에 부엉이 한 마리가 죽어 떨어졌다. 화살 2개를 맞고. 그리고 며칠 뒤 공주의 병이 나았다. 왕이 물었다. 무엇이든 줄 테니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그런데 이 노인이 요구한 것이 황금도 아니었고 높은 벼슬도 아니었다. 그가 원한 것은 딱 하나였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끝까지 들으셔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 거지가 막 끝나갈 무렵의 일이더라. 철원산골 깊은 산자락에 석구라는 이름의 늙은 농부가 부인 복내와 함께 살고 있었더라. 나이 61. 등은 굽고 손은 거칠며 입고 다니는 무명 도포는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역력하였다. 누가 보아도 평생 흙을 파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눈이 남달랐다. 농부의 눈이 아니었다. 오래 읽고 생각한 사람의 눈이었다. 뭔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이었다. 마을 어른들은 오래전부터 그 눈 이야기를 하였다. 석구 영감 눈빛이 이상하다고. 그러나 그 말은 그냥 술자리에서 나왔다 사라지는 소리였을 뿐이었다. 석구의 젊은 시절을 아는 이가 철원에 아직 한 명 남아 있었던 것이더라. 이제는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늙은 박서방이었는데 그는 술만 한 잔 걸치면 석구 이야기를 꺼내곤 하였다. 그 사람 젊을 때는 달랐어. 진짜 달랐다고. 활 쏘는 솜씨는 고을에서 당할 자가 없었고 전략이며 용맹이며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지. 그런데 신분이 낮아서 나라에서 써주지를 않았단 말이야. 전쟁이 나도 평민은 그냥 총알받이였어. 지 생각을 펼칠 자리가 없었지. 그러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었어. 그게 다야. 복내는 그 말을 평생 기억하고 있었다. 남편이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밭을 갈고 호미를 들고 살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복내는 알았다. 밤마다 석구가 잠들기 전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먼 산을 바라보다가 가끔 주먹을 쥐는 것을, 복내는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하였다. 그것이 아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으니. 그러던 어느 가을 저물녘이었다. 마을에서 돌아온 이웃이 석구에게 소문을 전하였다. 영감, 서울에서 큰일 났다는 말 들었소? 공주님이 이상한 병에 걸렸다는데 온 나라 의원을 다 불러도 못 고친다고 하오. 임금께서 누구든지 고치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는 방을 붙였다고 하는데 게다가 병의 원인이 대궐 뒤뜰 은행나무에서 우는 부엉이라는 소문이요. 활 잘 쏘는 자들을 다 불러 야반에 쏘게 해봐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리만 듣고 쏘는 것이 맞을 리가 없으니 다들 돌아갔다고 하오. 이웃이 혀를 차며 돌아갔다. 석구는 저녁 밥상 앞에 앉아 오래도록 밥을 먹지 않았던 것이다. 복내가 수저를 들어주려 하자 석구가 조용히 말하였다. 나 서울 한번 다녀오겠소. 복내의 손이 멈추었다. 영감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요? 석구가 복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이 평소와 달랐다. 오래 덮어두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눈이었다. 부엉이 그놈, 내가 잡을 수 있소. 방법을 알고 있소.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 말릴까 하였다. 비하신 분으로서 만일 뜻대로 거사하지 못하면 크게 욕을 볼 것이요.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었으니 그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남편의 눈앞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눈이 이유였다. 평생 처음으로 살아있는 눈이었다. 저 눈을 꺼뜨리면 그 사람은 다시 천장만 바라보며 살 것이었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복례는 조용히 일어나 헛간으로 갔다. 집안 살림 중에 쓸만한 것이라고는 호미 한 자루뿐이었다. 그것을 집어들고 돌아와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다. 팔아서 노자라도 하세요. 그것이 복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석구는 호미를 받아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법이었다. 다만 복례의 손을 잠시 두 손으로 감쌌다가 놓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누웠다. 복례는 자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었으나 깨어 있었다.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새벽까지 누워 있었다. 날이 밝자 석구는 일어나 도포를 챙겨 입었다. 복례가 아무 말 없이 집신끈을 메어 주었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닿았다가 떨어졌다. 석구가 돌아서서 걸어갔다. 복례는 문 앞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등이 굽었다. 걸음이 느렸다. 아무리 봐도 부엉이를 잡으러 서울 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복례는 알고 있었던 것이더라. 그 굽은 등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마을 어귀를 돌아서 남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 복례는 비로소 눈물을 훔쳤다. 아무도 없는 문 앞에서 혼자서 소리도 없이 그리고 마당으로 들어가 혼자 밥을 지었다. 평생 두 사람이 함께 먹던 밥을 혼자 먹는 첫 번째 날이었다. 그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 밥을 혼자 먹는 동안 석구는 이미 길 위에 있는 터였다. 서울까지는 먼 길이었다. 걸어서 며칠이나 걸리는 길이었다. 노자가 없으니 밥을 사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지나가는 집에서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지나며 하룻밤씩 처마 밑이나 주막 처마 끝에 기대 잠을 청하였다. 가는 길에 석구의 모습은 누가 봐도 볼품없는 늙은이였다. 해진 무명도포, 낡은 집신, 보찜이라고 할 것도 없는 보자기 하나, 손에는 호미 한 자루.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물었다. 어디 가시오? 서울 갑니다. 무슨 일로? 공주님 병을 고치러 갑니다. 웃음이 나왔다. 어떤 이는 소리내어 웃었다. 어떤 이는 피식 웃고 고개를 돌렸다. 어떤 이는 안 됐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그냥 지나쳤다. 석구는 그 웃음들을 들으며 걸었다. 속으로만 말한 것이더라. 웃어라. 지금 웃어도 된다. 그리고 걸었다. 둘째 날에는 비가 내렸다. 도롱이도 없었다. 석구는 그냥 맞으며 걸었다. 비에 젖은 무명도포가 무거워졌다. 집신이 지늘게 빠졌다. 그래도 걸었다. 어느 주막에서 비를 피하다가 주막 주인이 물었다. 영감, 어디 가시오? 서울 갑니다. 뭐 드셨소? 얼굴빛이 창백하신데. 아직 못 먹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한동안 석구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밥 한 그릇을 내왔다. 드시고 가세요. 공짜요. 석구는 고맙다고 하고 밥을 먹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것이 좋았다. 셋째 날 석구는 호미를 팔았다. 복례가 쥐어준 것이었다. 집안 마지막 세간이었다. 지나가던 행상인이 값을 쳐주었다. 많지 않은 돈이었으나 석구는 그 돈으로 부엉이 새끼 한 마리를 구하였다.
장터를 돌며 부엉이 새끼를 파는 사람을 찾는데 반나절이 걸렸다. 화살 하나는 대장장이에게 부탁하여 얻어다시피 구하였다. 나머지 돈으로 살찐 수탉 한 마리를 샀다. 부엉이가 군침을 삼킬 만한 것이어야 하였다. 이제 석구의 손에는 호미도 없었으니 복내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이 없어졌다. 복내, 미안하오. 그러나 필요한 것을 한 것이오. 그리고 다시 걸었다. 닷새를 더 걸어 서울 장안에 들어선 것은 6째 날 오후였다. 피로에 지친 초라한 행색으로 석구는 서울의 넓은 길 위에 섰다. 눈앞이 막막하였다. 크고 화려한 건물들, 잘 차려입은 양반들, 소리치는 장사꾼들, 말을 탄 관리들, 철원 깊은 산골에서 온 늙은 농부가 보기에 서울은 다른 세상이었다. 그러나 석구의 눈에서 겁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더라. 그저 차분하게 대궐 방향을 물어보고 그 방향으로 걸었다. 품에는 부엉이 새끼, 손에는 수탉, 등에는 화살 하나.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들어가야지.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대궐 성문 앞은 붐볐다. 공주의 병을 고치겠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온 터였다. 이름난 의원들, 무술 고수들, 별점을 보는 자들, 신통하다는 무당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다. 성문지기는 지쳐 있었다. 수백 명이 왔다 갔고 단 한 명도 왕의 눈에 들지 못한 채 쫓겨났다. 석구가 성문 앞에 이르렀다. 성문지기가 석구를 훑어보았다. 무슨 일이오? 공주님 병환을 고치러 왔습니다. 성문지기의 얼굴에 짜증이 번졌다. 이런 자가 오늘만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 노인은 특히나 행색이 볼품없었다. 집시는 달아 있었고 도포는 먼지투성이었으며 손에는 수탉 한 마리와 작은 보자기뿐이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는 법이었다. 당장 돌아가시오. 이름난 문무백관이 모두 왔다 되돌아가는 판에 영감 같은 분이 뭘 하겠다는 거요. 석구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부엉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성문지기가 더 큰 소리로 불호령을 내렸다. 이 노인이 당장 물러가지 못하겠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성문 앞에서 늙은 농부가 쫓겨나는 장면이 펼쳐졌다. 누군가 웃었다. 누군가 혀를 찼다. 석구는 대꾸 없이 물러섰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까운 곳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였다. 당장 들여보내지 않는다면 들여보내게 만들어야 하였다. 힘이 없으면 꾀를 써야 하였다. 석구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으니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 석구는 품에 숨겨두었던 부엉이 새끼를 꺼냈다. 화살을 꽂아 죽였다. 그리고 부엉이 사체를 품에 품고 성벽 쪽으로 슬금슬금 걸어갔다. 인기척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던 것이더라. 석구는 부엉이를 성벽 안으로 가볍게 넘겨 던졌다. 그리고 성문 쪽으로 되돌아왔다. 성문지기가 다가오는 석구를 보더니 눈이 뒤집혔다. 어째서 또 왔소? 낮에 분명히 돌아가라 하지 않았소. 석구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하였다. 방금 날아가는 부엉이 한 마리를 쏘았는데 화살이 맞은 놈이 그만 대궐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성문지기가 비웃으며 안을 흘낏 보았다. 그 눈이 멈추었다. 과연 부엉이 하나가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었더라. 성문지기는 넋이 빠진 사람처럼 한참 그것을 바라보다가 헐레벌떡 번수 대장에게 달려갔다. 번수 대장도 놀랐다. 그 소식이 즉시 왕에게 전해졌다. 왕이 전가를 내렸다. 그 자를 당장 들이라. 만약 놓쳤다가는 즉석에서 목을 치겠다. 이렇게 하여 석구는 자기 뜻대로 왕을 만나게 되었다.
대궐안은 낮에 성문 밖에서 보던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금빛 기둥, 넓은 마당, 허리를 굽히고 이동하는 내관들. 석구는 그 사이를 걸어가며 눈을 크게 뜨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걸었다. 위압감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로 위압감이 없었다. 왕이 있는 정각 앞에 이르러 석구는 무릎을 꿇었다. 왕이 석구를 내려다보았다. 그 농부라는 자가 저 노인이란 말인가. 왕의 눈에 의심이 역력하였다. 그러나 성문 안으로 화살 맞은 부엉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공주의 생명을 구하고자 불원천리 찾아왔다는 것이 사실이요? 그러하옵니다. 저는 부엉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오? 석구가 대답하였다. 활과 살 2개, 그리고 살찐 수탉 1마리면 됩니다. 왕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름난 궁수들이 모두 실패한 일을 이 늙은 농부가 활 2개와 수탉 1마리로 한다고? 그러나 왕에게 남은 선택이 없는 노릇이었다. 좋다. 부엉이를 잡는 날에는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그러나 못 잡는 날에는 내 목을 치겠다. 석구가 고개를 숙였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은 석구를 궁중에서 가장 좋은 방에 들게 하고 산의 진미로 대접하게 하였다. 석구는 그 밥을 먹으며 내일 밤의 계획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였다. 빠진 것이 없는지, 놓친 것이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밤이면 알 수 있을 것이었다. 왕의 허락을 받은 이튿날 밤이 왔다. 석구는 어슬렁슬렁 대궐 뒤뜰의 은행나무 쪽으로 걸어갔다. 천년 묵은 은행나무라 하였으니 둘레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마치 작은 집 한 채가 나무로 된 것 같았다. 석구는 그 나무를 두어 바퀴 천천히 돌았다. 발로 뿌리를 짚어보고 손으로 껍질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하나를 찾아냈다. 속이 썩은 커다란 나무 구멍이었다. 석구는 빙그레 웃었다. 마침 잘 되었다. 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었다. 석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숨겼다. 60 남은 몸이었으나 크기가 맞았다. 수탉을 품에 안고 활을 손에 쥐고 숨을 고르었다. 대궐 뒤뜰에는 조용히 보초를 서는 군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무 구멍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밤이 깊어갔다. 하경, 이경, 삼경으로 시간이 흘렀다. 석구는 그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 오래 기다리는 것은 그가 이미 아는 일이었다.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이었다. 때를 기다리는 것, 숨을 고르며 참는 것, 그것은 석구에게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 오히려 이 어둠이 낯설지 않는 법이었다. 이런 어둠 속에서 눈과 귀를 곤두세우는 것, 그것이 젊은 시절부터 석구가 연습해온 것이었다. 나라가 그 재주를 쓰지 않았을 뿐이었다. 나무 꼭대기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 것은 삼경이 막 지난 뒤였다. 석구는 숨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어서 부엉이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 소리가 어둠 속에 퍼지며 대궐 안을 울렸다.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는 소리였다. 공주가 이 소리를 들으며 알았다는 것이 이해가 갔다. 석구는 기다렸다. 지금이 아니었다. 수탉의 다리를 손에 쥐고 힘껏 비틀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었다. 부엉이가 한 번 더 울었다. 아직 아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울기 시작할 즈음 석구는 수탉의 다리를 힘껏 비틀었다. 수탉이 자지러지게 꼬꼬댁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다. 석구는 그 수탉을 나무 구멍 밖으로 쑥 내밀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그쳤다. 나무 꼭대기의 부엉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기름진 수탉 1마리가 덕걸린 것처럼 푸드덕거리고 있는 터였다.
부엉이의 눈이 빛났다. 군침을 삼키며 손살같이 내려왔다. 수탉 위에 두 발로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석구가 번개처럼 손을 뻗어 부엉이를 잡았다. 부엉이가 발버둥 쳤다. 발톱이 날카로웠고 날개를 퍼덕이며 길을 썼다. 석구의 손등에 발톱이 긁혔다. 피가 났다. 그러나 석구는 60 남은 나이에도 힘이 쇠하지 않은 손으로 그 목을 비틀었다. 순식간이었다. 부엉이가 축 늘어졌다. 석구는 한동안 그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다. 좋은 화살 2개를 꺼내 부엉이의 머리에 깊숙이 들이꽂았다. 나무 구멍에서 나와 그것을 멀리 내던졌다. 마치 화살에 맞아 쓰러진 것처럼. 석구는 대궐 숙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손등에서 부엉이 발톱에 긁힌 상처가 욱신거렸다. 그러나 잠은 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깊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던 것이더라. 늙은 농부가 평생 처음으로 가져보는 그런 잠이었다. 흙 위에서 자는 잠이 아니라 무언가 이루고 난 뒤의 잠이었다. 이튿날 아침 왕 앞에 나선 석구는 아주 호기 있게 말하였으니 한밤에 부엉이를 겨누어 2번 살을 놓았더니 모두 적중하였습니다. 그놈이 떨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들어왔습니다. 왕이 신하들을 시켜 살피게 하였다. 과연 커다란 부엉이가 화살 2개를 맞고 죽어 쓰러져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왕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가 번졌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공주의 병이 사라졌다. 꿈결같이 사라졌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왕이 석구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왕의 눈빛이 달랐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보았던 이 늙은 농부를 이제는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다. 내 덕으로 공주의 생명을 구하였다. 그 은혜를 어찌 갚겠느냐. 일생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라. 신하들은 이 노인이 무엇을 요구할지 궁금하였다. 황금을 달라 할 것인가? 좋은 집을 달라 할 것인가? 높은 벼슬을 청할 것인가? 석구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였다. 소생은 한가한 천민으로 태어나 스스로 밭을 가꾸면서 제 힘으로 먹고 살아왔으며 이렇게 함이 응당한 것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주 외적의 침입도 있어 백성들이 편할 새가 없으니 여생이 남아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그마한 성직이라도 맡겨주신다면 더 없는 은덕으로 알겠나이다. 신하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황금도 비단도 높은 관직도 원하지 않는다. 그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한다. 왕이 오래 침묵하였다. 그 침묵이 조정 전체에 내려앉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기침 소리 하나 없었으니 왕은 이 노인의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눈이 처음부터 마음에 걸렸다. 평범한 농부의 눈이 아니었다. 오래도록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드러내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다. 그 눈이 지금 왕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청하는 눈이 아니었다. 그냥 바라보는 눈이었다.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왕이 말하였더라. 과연 충심 깊은 인물이로다. 마침 결혼 중에 있는 철원 방어사 자리가 있었던 것이더라. 왕은 석구를 철원 방어사로 임명하였다. 석구는 그 임명장을 2손으로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오랜 세월 흙을 쥐어온 거칠고 굳은 손이 이 종이 한 장 앞에서 떨렸다. 60해가 넘도록 기다려온 것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원하였으나 신분 때문에 가질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것이 지금 이 손 안에 있었다. 늦었지만, 아주 늦었지만, 석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속으로 조용히 말하였다.
나 해냈소. 물론 그 말이 복례에게 닿을 리 없었다. 철원에서 복례는 혼자 마당을 쓸고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석구는 그렇게 말한 것이더라. 속으로 조용히. 복례, 철원으로 돌아오는 길은 서울로 갈 때와 달랐다. 부하들이 있었을 뿐이었다. 말이 있었다. 방어사 복장이 있었다. 그러나 석구는 그 말 위에서 고개를 세우거나 우쭐한 기색이 없었던 것이더라. 그저 철원 길을 아는 사람처럼 앞장서서 이끌었다. 부하들은 처음에 이 늙고 볼품없는 방어사를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군사들 중에는 불만을 가진 자들도 있었으니 문무양반 집안 출신도 아니고 나이도 많고 행색도 별 볼 일 없는 이 노인이 방어사라니 무슨 연줄로 그 자리를 얻었을까 하고 수군거리는 자들이 있었다. 석구는 그것을 모른 척하였다. 철원에 당도한 첫날부터 석구는 혼자 산을 돌았다. 지형을 살폈다. 어디가 적이 내려올 수 있는 길인지, 어디에 복병을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 어느 지점이 방어에 유리한지, 그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보름에 걸쳐 발로 직접 밟으며 확인하였다. 젊은 군사들은 그 늙은 방어사가 매일 아침 산에 들어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보았다. 첫 번째 외적 침입이 왔을 때의 일이더라. 그날 밤 파발이 도착한 것은 이경이 막 지난 무렵이었다. 북쪽에서 적의 기마대가 내려오고 있다는 보고였다. 숫자는 200~300명. 야간 기습이었다. 젊은 군사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하였다. 석구는 조용히 명을 내렸다. 동쪽 소로 아시나? 저 굴봉제 넘어건 말이오. 모른다는 자가 많았다. 그러나 석구는 알고 있었다. 철원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으니 그리로 올 것이오. 정면으로 오는 척하다 그리로 꺾어 들어올 것이오. 가서 막으시오. 복병은 이 지점에 저 지점에 두 패로 나누어. 석구가 손가락으로 짚는 지점들은 그가 보름 동안 발로 밟아온 곳들이었다. 지형이 눈에 그려져 있었던 것이더라. 군사들이 움직였다. 과연 적이 정면 기습을 가장하다 동쪽 소로로 꺾어 들어왔다. 그 길목에 복병이 기다리고 있는 터였다. 적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전투가 끝나고 군사들이 석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이 노인이 그냥 노인이 아니었다. 석구는 전투 중에도 앞에 나섰다. 예순이 넘은 몸이었으나 활솜씨는 여전하였다. 젊은 군사들이 놓치는 것을 석구는 맞췄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전투가 끝나고 부하들이 물었다. 어떻게 그리 잘 아십니까? 이 지형을? 석구가 피식 웃으며 대답하였다. 내가 철원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이 산에서 놀았소. 산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산을 아오. 부하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부터 아무도 이 방어사를 우습게 보지 않는 법이었다. 그해 겨울, 석구는 복례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잘 있소. 걱정하지 마시오. 이 자리에서 맡은 일을 잘하고 있소. 늦게 얻은 자리지만 이것이 내 자리인 것 같소. 쓸쓸할 때도 있소. 그러나 보람은 있소. 당신이 쥐어준 호미 한 자루가 여기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소. 고맙소. 복례는 그 편지를 듣고 한참 울었다. 읽어준 사람이 어찌 우시냐고 물었다. 복례는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냥 울었다. 그것이 행복한 눈물이었는지 슬픈 눈물이었는지 복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남편이 살아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으니 그가 원한 것. 그렇게 몇 해가 지났다. 그 사이에 수많은 외적이 철원 땅을 넘보았다. 그때마다 석구는 그들을 막아냈다. 때로는 지형을 이용하였고, 때로는 함정을 파적을 끌어들였고, 때로는 야간에
선제 공격을 하여 기선을 제압하였다. 전술을 쓰는 방식이 교과서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다. 철원 백성들은 안전하였다. 왕이 그 소식을 들었다. 방어사의 공로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 처음에는 웃으며 말하였다. 그 늙은 농부가 아직도 잘 싸우고 있단 말이냐. 그러나 다음번에는 진지하게 물었다. 그 방어사, 나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60이 훌쩍 넘었사옵니다. 아마 이제 70에 가까울 것입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곁에 두고 싶다. 불러들이라. 명이 내려왔다. 부하들이 축하하였다. 임금 곁에서 일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다. 그러나 석구가 대답하였다. 사양하겠습니다. 부하들이 놀라며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임금 곁에서 일하는 기회를 왜 마다하십니까? 석구가 잠시 멀리 산을 바라보다가 말하였으니 나는 철원 사람이요. 이 산이 나를 아오. 내가 이 산을 아오. 다른 곳에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만큼 되지 않소? 임금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자리인지 아니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일인지를 생각하면 답이 같지 않소? 그 말이 왕에게 전해졌다. 왕은 한동안 말이 없는 노릇이었다. 그 노인을 억지로 불러들이지 않기로 하였다. 석구는 철원에 남았다. 어느 날 석구가 복례를 처소로 불렀다. 복례가 도착하였을 때 석구는 마당에 앉아 산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복례가 왔소? 오랜만이요, 영감.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산을 바라보았다. 석구가 말하였다. 당신이 쥐어준 호미 한 자루 잘 썼소. 복례가 웃었다. 그 호미로 부엉이를 잡은 것이오? 그렇소. 그 호미를 팔아서 부엉이 새끼를 샀소. 그것이 다 시작이었던 것이오.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소. 두 사람은 다시 한동안 산을 바라보았다. 석구가 다시 말하였더라. 이것이 내 자리인 것 같소. 젊었을 때 원하던 것이 이제야 왔소. 늦었소. 많이 늦었소. 그러나 왔소.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남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그 뒤로 몇 해가 더 지났다. 석구는 그 세월 동안 철원 방어사 자리를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다. 몸이 더 굽었고 걸음이 더 느려졌고 머리카락이 더 하얘졌다. 그러나 눈만은 변하지 않았다. 군사들의 훈련을 직접 지켜보았고 철원 지형을 다시 한 번 더 돌았고 새로 부임한 젊은 부하들에게 철원의 길을 가르쳤다. 어느 날 석구는 새로 들어온 젊은 군사 하나를 데리고 굴봉제소로 앞에 섰다. 여기를 기억하시오. 왜입니까? 적은 이 소로를 모르오. 그러나 이 소로를 아는 자는 항상 이긴다오. 철원을 아는 것이 곧 철원을 지키는 것이오. 젊은 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석구가 한동안 그 소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하였다. 내가 없어도 이 길은 당신들이 아오. 그러면 됐소. 그것이 석구가 젊은 군사들에게 남긴 것이었다. 자기 공이 아니었다. 자기 이름이 아니었다. 이 땅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그것뿐이었다. 석구는 여생의 마지막 날까지 철원을 지켰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난 날 그 소식이 왕에게도 전해졌다. 왕이 조용히 말한 것이더라. 그 늙은 농부가 평생 원한 것이 고작 자기 고향 철원을 지키는 것이었구나. 신하 하나가 물었다. 그것이 고작입니까? 왕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였다. 아니, 그것이 가장 큰 것이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철원 산골 깊은 산자락에서 평생 호미 하나를 쥐고 살던 늙은 농부. 그는 60 남은 나이에 서울 장안으로 걸어갔다. 가진 것이라고는 복례가 쥐어준 호미 한 자루뿐이었다. 그러나
그 호미 한 자루가 평생 기다려온 그 자리로 그를 데려다 주었다. 그가 원한 것은 황금도 아니었고 높은 벼슬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다. 그저 제자리였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을 얻기 위해 60해가 걸렸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왔다. 늦게 오는 것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때는 반드시 오는 법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아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